1.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우울증 경향 증가, 의존성 증가, 경직성 증가, 능동성 증가, 외향성 증가.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경직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 5번은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노화가 되면은 능동성은 증가되지 않아요. 감소되고 외향성이 증가가 아니고 내향성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애초에 4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용을 보자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하는 거. 자, 이게 바로 경직성이에요.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꼰대라는 표현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직성의 증가에 대한 노화에 따른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답은 3번. 2번.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사고체 신염, 당뇨병, 파킨슨, 뇌종양, 류마티스 관절염. 노인성 질병은 이 중에 뭐가 해당될까요? 파킨슨 병이죠.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거예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이거는 노인성 질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바로 파킨슨병이죠.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 판정하는 데가 등급판정위원회예요. 2번.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돼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답은 3번이죠. 우리가 등급을 평가해주세요 하면은 공단에서 사회복지사랑 간호사 이렇게 2명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해가면서 조사를 해가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서를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로 판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등급판정위에 제출을 하죠. 그러면은 1차 판정할 동안 이제 집에서 보호자분은 뭘 하셔야 되냐? 의사소견서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차 판정과 의사소견서를 같이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판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의사소견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의사소견서 없이 65세가 뭐 이상이든 이하든 의사소견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5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우리가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뉘나요? 아니죠. 5등급이죠. 10등급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하시면 돼요. 4번.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 그쵸. 이게 바로 수정학대가족이에요. 노인이 자녀와 근거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수시로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서 부모님을 돌보는 이게 최근의 형태죠. 이게 바로 수정확대가족.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고르는 거예요. 자, 뭘까요? 외출 시 동행, 몸단장, 기본 동작 훈련,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바로 몸단장이죠. 외출 시 동행은요. 자, 뭐지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번의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그리고 4번, 5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밥하는 거 취사잖아요.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빨래하는 세탁. 이런 것들은 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신체활동은 바로 2번이다. 6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방문간호, 그리고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시설급여일까요? 재가급여일까요? 간병급여일까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자,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고,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 야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재가급여죠. 그렇죠? 재가급여에서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문간호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죠. 답은 재가급여죠. 7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우리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직했을 때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어디 가서 받아요? 자, 고용보험센터 가잖아요. 네, 고용보험이죠, 그게. 8번.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했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또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무엇이 침해받았을까요? 5번이죠. 그렇죠.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침대로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이걸 지금 침해받으신 거예요. 9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옆에 앉아서 허리 잡아당기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하기, 뒤에서 껴안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기, 야한 농담하기. 자, 시각적 성희롱은 바로 4번이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켜서 내가 보게 하잖아요. 시각적 성희롱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1번 옆에 앉아서 허리 잡아당기기. 자, 신체적 성희롱이고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언어적 성희롱이죠. 뒤에서 껴안기, 신체적 성희롱. 야한 농담하는 거 역시 언어적 성희롱. 자, 10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자, 그러면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은 1번 시설을 퇴사한다? 아이고 이걸로 퇴사해요?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요?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답 3번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기요양지원센터예요.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3번이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여기는 언제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가는 거예요? 자, 노인 학대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곳이죠. 5번 산업재해보상법, 이거는 이제 산재 당했을 때 나오는 거죠. 우린 지금 산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하시면 되고요. 11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2번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번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이거는 성희롱은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성희롱은. 그래서 답은 뭐죠? 단호하게란 말이 들어가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또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은 보고하셔야지요. 시설장에게 이야기하셔서 이제 보고해서 거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12번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번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바로 서비스를 중단한다. 5번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저귀 재사용하면 안 돼요. 요로 감염의 확률이 올라가고 어르신에게도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강요할 때 우리는 정보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재사용할 시 어르신에게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습니다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2번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저귀를 요즘에는 마스크로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13번.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보호한다. 2번. 장기 요양 기간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자, 답은요? 2번이지요.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에요. 어디에 신고해야 되죠? 그쵸. 노인학대 보호 전문기관 또는 파출소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4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은 아니에요.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1,000만 원이 틀렸네요. 자,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번.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 이거 위법이에요.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한대요. 자, 이럴 때 가장 바람직한 답을 고르셔야죠. 1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그렇죠.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2번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급여를 더 받자고 이렇게 위법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3번,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아니죠. 4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아니죠.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서 차별로 이렇게 방을 배정하는 건 아니죠. 4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자예요.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자기 관리 잘하라는 거죠. 5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죠? 16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 자, 기침 예절에 대한 그림 어떤 걸까요? 기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3번이지요. 이렇게 2번처럼 기침할 때 손으로 하면 틀려요. 손수건으로 휴지를 해야 되고요. 이 친구 1번은 아예 기침을 할 때 마스크도 끼지도 않았어요. 3번처럼 소매로 해야 되고요. 자, 4번은 기침할 때 이렇게 상대 얼굴을 보고 하면 안 되겠죠. 5번도 역시 안 되는 거고요.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밤의 가려움증. 자, 감이 오죠, 선생님? 밤의 가려움증. 뭐예요? 가려움이 밤에 심한 거. 오미지요? 그리고 감염력 매우 강하다. 오미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말 중에 재수, 옴 붙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생기면은 떨어뜨리기도 너무 어렵고 또 감염력도 너무 강하잖아요. 그 재수, 옴 붙었다의 그 옴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 동거 가족도 동시에 그럼요.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502호 어르신이 옴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방에 있는 모든 친구 어르신들과 또 그 방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모두가 동시에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옴이죠.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장애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의식장애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사 수차례만 해도 젊은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데 어르신은 설사로 인해서 수분이 나가면서 전해질이 파괴되면서 이제 의식장애가 와요. 2번,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재발도 빈번하고. 3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질환이 아니고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4번, 질병의 경과가 길다. 경과란 말은 그 질환이 생겨서 그 질환이 낫기까지의 그 시간인데 젊은 사람 한 달이면 나을 걸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막 6개월까지도 끌고 가잖아요. 그걸 바로 경과가 길다고 말하죠. 근데 여긴 경과가 짧대요. 틀렸죠?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요. 답은 자, 5번입니다. 19번.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먹는 게 아니, 혈압약은 뭐뭐 할 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방대로 드셔야 돼요. 2번. 체중이 감소했다고 복용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3번.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막 내 맘대로 늘리는 거 안 되지요. 4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맞아요. 4번이죠. 오늘 혈압이 정상이니까 약 안 먹을게요. 아니에요. 오늘 혈압이 정상인 이유는 그동안 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안 먹으면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5번.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오늘 전날 것까지 해서 2회 분량을,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0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의 변화는 1번. 간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뇨성이 떨어진다.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타액 분비 증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번.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우리 5번부터 보도록 해요. 신맛에 대한 미각은 증가였어요. 그렇죠. 신맛과 쓴맛, 그 시옷 들어간 거 두 개는 화살표라고 생각하고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입이 쓰신 거예요. 아유, 입이 써. 진짜로 쓴 거예요. 미각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 거 못 드시잖아요. 진짜 너무 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맛에 대한 미각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이거 잠깐만. 약물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맞잖아요. 그쵸? 약물을 대사 능력. 이거 간이 하는 역할인데 간의 기능이 감소해서 이거 맞아요.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타액의 분비 증가. 타액은 침을 얘기하거든요. 침의 분비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입이 건조해지고 바짝바짝 마르고 노화가 되면 그러세요. 왜냐면 타액 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2번. 위액의 산도 저하예요. 위액은 식초 정도의 강산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물을 이제 미음 정도의 형태로 잘게 부수는데 그 산도도 감소하니까 이제 음식도 잘게 못 부수게 되고 그러니 전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겨요.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노화가 되면 당뇨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가 틀렸어요. 간이란 말이 틀렸어요. 간의 호르몬 분비 감소. 당뇨성은 인슐린과 관계가 있는 건데 인슐린이 나오는 곳은 바로 간이 아니고 췌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이 되는 거예요. 21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단백뇨가 있다. 배뇨 후 시원하다.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소변 주기가 굵어진다.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무엇일까요? 답은? 자, 소변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거예요. 단백뇨가 있는 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아니에요. 단백뇨는 보통 이제 콩팥이 망가졌을 때 나오는 건데 단백뇨가 있는 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오줌의 문제, 오줌이 못 나가는 거예요. 1번 아니고요. 2번. 배뇨 후 시원하지 않아요. 오줌이 못 나가니까. 3번. 배뇨 횟수가 증가해요. 오줌이 시원하게 안 나가니까 잔뇨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잔뇨 위에 또 소변이 쌓이니까 화장실 계속 가는 거예요. 배뇨 횟수가 증가한다. 소변 주기가 굵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얇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립선 비대증이라서 하루 종일 소변 때문에 고생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꼭 치료를 해주셔야죠. 22번. 좌측뇌가 손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좌측뇌니까 우측마비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1번. 양측 안구 통증,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전신마비, 좌측 얼굴 감각 증상. 자, 뭘까요? 저는 우측마비라고 하면 답을 하려고 했는데 우측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뭐죠? 언어장애죠. 좌측뇌를 언어뇌라고 해요. 그래서 좌측뇌가 손상되면 우측마비,
그쵸? 우측마비와 함께 언어장애가 와요. 그래서 언어장애다. 좌측이라니까 이것도 아니고, 좌측이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전신마비는 좌측 뇌가 아니고 또 다른 곳이에요. 뇌관. 뇌관이라는 다른 곳에 있어요. 거기가 손상되었을 때 전신마비가 오면서 의식이 소실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23번.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칼슘제, 우유, 고혈압, 인삼, 이뇨제, 알로에, 철분제, 오렌지 주스. 답은요? 4번이죠. 우리 이거 많이 책에서 봤죠? 철분의 흡수를 돕는 건 비타민 C잖아요. 그게 바로 오렌지 주스예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이 오렌지 주스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짝꿍이죠. 24번.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번. 마사지 제공한다.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자, 진압력에 대한 건 뭘까요? 답은 5번이죠.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압력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시간 또는 뭐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이 장소, 명확한 장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진압력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건 진압력에 대한 이야기죠.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번.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번. 술, 담배는 관련이 없다. 자,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녹내장의 원인은 뭐였죠? 안압 상승이었어요. 안압 상승.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안압을 상승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압이 상승되면은 그 시신경을 눌러서 이제 실명까지 가게 되거든요. 1번. 낮 시간에 일광욕. 자외선은 눈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건 맞거든요. 1번 틀렸어요.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거 피한다. 맞아요. 안압이 올라가니까 이거 피하셔야 되죠. 윗몸 일으키기. 이거 안압 올라가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머리 숙이기. 아니에요. 안압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3번. 아니 5번. 술, 담배 끊으셔야지요. 예. 답은 2번이에요.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두통, 소화 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자, 몇 번일까요? 자, 4번은 책에서 우리가 별표 치면서 배웠던 거예요. 노인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은 심리정신계의 문제였잖아요. 심리정신계 질환인데 어르신들이 나 머리 아파. 아우 소화도 안 돼 죽겠어.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이게 다 우울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 아파. 이런 신체적인 증상 호소가 바로 우울증 때문이다. 자, 그러면 또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볼게요.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라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3번. 무기력은 맞는데 흥분은 아니에요. 3번 틀렸고요.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면서 뭐 무기력해지고 또 건들면 몰라요 하면은 우울증이 눈에 확 띄어요. 하지만 노인은요, 성향이 노화로 해서 내향적으로 변하게 되고 활동량도 적어지잖아요. 원래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화가 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게 우울증인지 쉽게 알아차기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27번. 겨울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자, 여름철 폭염이래요. 1. 물은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이게 답이네요. 자,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진 않아요.
덥다고. 3번 실내보다 실외 운동.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 폭염에는요, 실외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염일 때는 실외로 나가면 안 좋아요. 실외 작업 안 하시는 게 좋고요. 4번 외출 시 체행이 좁은이 아니고 넓은 모자를 쓴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물이 아니고 시원한 물을, 차가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여름에 폭염에 대응해서요, 물은 평소보다 많이 마셔야 돼요. 어르신들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2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 자, 배웠죠? 제한하는 것과 권장해야 되는 게 배웠어요. 제한해야 되는 거는, 자,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다 부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종이 있는 것들은 다 제한입니다. 자, 방광염,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기관지염. 자, 이 중에 부종이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신부전이에요. 신부전은 콩팥이 안 좋은 거잖아요. 신부전이나 하트가 안 좋은 신부전이나 둘 다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수분을 제한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권장해야 돼요. 방광염, 기관지염, 염으로 끝나는 건 다 권장이에요. 배웠죠? 염증이 있다는 건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려면은 소변을 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그 소변을 통해서 세균이 나가도록 해야 돼요. 무슨 염, 이건 다 권장이에요. 그리고 고혈압이 또 너무 끈적끈적해지면은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당뇨병 역시 너무 높은 혈당은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권장이고 요것만 제한입니다. 29번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3배 정도 해롭다. 아니겠죠? 직접 흡연이 더 안 좋죠. 2번 흡연은 폐암만 일으킨다. 아니에요. 폐암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여성암들도 많이 일으키죠. 3번 1 적정 흡연량은 담배 한두 개 피다. 아니에요. 우리 책은요, 뭐 적정 술, 적정 담배 없어요. 무조건 안 돼요. 하루에 한두 잔도 안 되고 담배 역시 하루에 한 개 피도 안 돼요. 4번 흡연을 하면은 체중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뭐 3, 40년 흡연하였어도 금연을 하면은요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꼭 금연해라. 우리 책은 그렇게 나와 있죠. 답은 5번입니다. 30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자, 여기까지 오면 저는 감이 와요. 답은 신부전이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심장이 하는 역할이 수축하는 역할인데 그 심장이 수축하는 기능을 못한대요. 그러면 심장을 기능을 못하는 게 바로 신부전이죠. 기능이 안 되니까 신체 조직에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전이죠. 31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지른다. 자, 문지르면 피 멍듭니다. 2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아니 높이 들어야 됩니다. 3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 빼거나 주사를 꽂거나 하는 거는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중단, 잠그고 보고하는 거죠.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답 4번이네요. 5번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준다. 웬 말이래요? 우리 치매 어르신이 그러면 이거 1시간 만에 다 들어가길 원해요. 그럼 그렇게 조절해야 될까요? 아니죠. 처방된 주입 속도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32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 나왔어요. 예방접종은 우리 책에 5가지 있잖아요. 거기서만 나와요.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 아닙니다. 파상풍은 5년마다 아니고 10년마다였어요. 결핵은 우리가 아는 그 5가지 예방접종에 안 들어갑니다.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아니고 1년입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예방접종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방접종
10년마다 하는 게 바로 뭐지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이거는 10년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하는 거는 인플루엔자, 독감. 그리고 64세를 기준으로 64세 전에 한 번, 65세 한 번 하는 거 대상포진과 뭐죠? 폐렴구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예방접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요 5가지가 다예요. 10년마다 하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매년 하는 독감, 그리고 65세 넘어서 한 번 해야 되는 대상포진과 폐렴. 요 5가지만 나와요. 3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자, 이 중에 뭐죠? 자, 산소 공급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4가지가 있어요. 그거 외우셔야죠. 산소 공급, 또 물 공급,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 그 다음에 통증 완화제, 다시 말해 진통제예요. 어떤 누구가 통증을 느끼며 돌아가시길 원하겠어요? 죽길 원하겠어요? 이거 기본적인 이 단순 공급은 내가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아요. 이 산소 공급, 물, 영양분, 진통제. 이거는 이제 인간이 받는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34번.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자, 몇 번일까요? 기간의 대상자 유지하는 거, 2번 노인 학대에 대한 거, 3번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평가하는 거,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 조정, 5번 요양보호사의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는 거. 자,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책에서는 회의가 2개 나와요. 그게 바로 사례회의와 원래회의예요. 이 2가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사례회의는 어떤 거냐? 사례회의는 각 기관에 전문가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더 큰 회의예요. 요양보호사 오죠, 간호사 오죠, 물리치료사 오죠, 사회복지사 오죠 등등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어떤 한 어르신에 대하여 그 어르신의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대상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회의는요, 요양보호사만 모여요. 요양보호사만 모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떠냐?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전달하고, 그 요양보호사 업무의 애로사항을 서로 나뉘고, 이렇게 회의가 틀려요. 이것만 구별하신다면은, 여기서 사례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4번이에요.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조정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질의 서비스를 이제 드리기 위하여 회의하는 거죠. 차라리 5번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 수립. 이거는 이제 원래 회의에 가깝죠. 5번은 원래 회의에 가깝죠. 자, 넘어가 볼게요. 35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아니죠.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것에? 아니죠. 개인정보를 왜 열람하기 쉬운 것에 놔요?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조심. 아니죠. 객관적으로 작성하셔야죠. 5번. 한꺼번에 모아서 무슨 밀린 일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3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번. 창문을 열어놓는다.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번. 손톱으로 머리 밑을 마사지한다. 자, 옳은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3번이 옳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머리 감을 때, 침상에서 누워서 머리 감을 때 눈에다 수건 올려놓는 건 맞아요. 눈에 수건 올려놓고요. 귀는요, 귀마개 솜으로 막으셔야 돼요. 틀렸고요. 2번, 침상에서 머리 감기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어르신 감기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맞아요. 이게 머리 감기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침대에서 어르신을 대각선으로 눕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감기라는 거죠. 4번, 방수포도 깔아요. 방수포는 침상이 젖으니까 침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까는데 머리 밑에서 목까지 너무 짧아요. 어깨까지는 방수포를 까셔야 돼요. 5번, 손톱으로. 자, 함정이 뭔지 알겠죠? 손톱으로 머리를 감기면 안 돼요. 손가락 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37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는 1. 소변량 증가, 2번 변실금 증가, 3번 체온 상승, 4번 근긴장도 증가, 5번 맥박수 증가.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2번이에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요, 소변이 감소해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가 되면은 소변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아요. 3번,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체온은 떨어지게 되고요. 4번, 근긴장도가 증가됐다. 근긴장도란 말은 젊은 사람들이 막 배에 식스팩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근육이 긴장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어르신이나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나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근긴장도가 증가되는 건 아니죠. 맥박수 감소. 그렇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맥박수가 점점 50, 40, 30, 20, 10 이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맥박이 안 뛰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에요. 변실금 증가. 임종 때가 되면은 항문이 열린다고 표현을 하죠. 내 머릿속에서 관략근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문이 열리면서 변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인 변화예요. 38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기저귀 사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자에게 보고한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자, 몇 번이 맞을까요? 가장 많이 본 문장은 이거죠. 기저귀 사용 어르신은 욕창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피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 갈 때마다, 교환할 때마다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피부 손상된 피부가 있는지 욕창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은 약간 3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하지만 2번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3번 보면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이 아니고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으셔야 되죠.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는 사람은 허리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게 해야죠.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이 사람이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할 때 너무 지나친 노출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윗옷을 가슴까지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허리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자,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자에게 보고한다. 정상 소변에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소변에서는 약간의 지린내가 나긴 해요. 하지만 우리 문제의 기저귀 사용 돕기에 가장 근접한 답은 이 1번이에요. 바로 피부 손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39번.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자, 연하곤란이래요. 답이 뭘까요? 청색증이겠죠. 연하곤란? 이러면 답은 청색증이죠. 4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자, 편마비 어르신 식사 돕기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해 드려요. 바로 책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옆으로 돌려눕히게 한 거예요. 자, 1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넣어준다? 아니죠. 음식을 다 삼킨 후에 넣어주시고요.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눕히게 할 때 건강한 쪽이 밑으로 와야지만 안 쓰러져요. 마비된 쪽이 밑에 있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2번 맞아요. 3번.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아니죠.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양만큼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4번.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아니에요. 30분 정도는 소화가 될 때까지 앉아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5번. 왼쪽이 위로 오게 눕는다. 왼쪽이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아래로 오게 눕는다 하셔야 되지요. 41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나요? 아니죠. 일단 약병 밖으로 나온 약은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요? 오염됐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남은 약을 다 변질시켜 버려요. 일단 약병에서 나온 약은 다 오염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2번.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 직접 아니지요. 손가락 넣으면 안 돼요. 알약은 알약 뚜껑에다가 먼저 따르고 그리고 나서 손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 답은 3번이죠. 4번.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인다. 아니에요. 캡슐에 나온 약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캡슐을 벗겨서는 안 됩니다.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아래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다. 아니에요. 뚜껑의 아래쪽은 위를 향하여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화장실 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깐다. 화장실이나 계단에는 매트를 깔지 않습니다. 이 매트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계단에 매트 깔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안 되고요. 2번. 이동하는 동안에 슬리퍼 신기면은 안 돼요.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기셔야 되고요.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맞아요. 그래서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 설치해 놓거든요. 4번.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이러시면 안 되죠. 5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아니잖아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배설 요양 보호에서 커튼과 스크린이 항상 준비 물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다고요? 안 되지요. 43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변기를 차갑게 하여 땡.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아니죠. 요실금 어르신은 오히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활동을 제한하고 되도록 운동을 줄인다. 왜 활동을 제한해요? 아니죠.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워서 잔뇨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실금 할 수 있는 횟수를 줄여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주어 방광을 자극한다고 요실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43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상황은? 1. 맥박이 저하되어서 2. 복압이 저하되어서 3. 혈압이 저하되어서 4. 체온이 증가하여서 5. 호흡이 증가하여서 답은 뭘까요?
그렇죠. 혈압이죠.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낙상사고가 나요. 그래서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럽지 않은지, 이걸 우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잠깐 앉아있게 하셔야 됩니다. 45번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여성의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자, 틀렸죠? 방향이 틀렸습니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 방수포를 깐다. 순서가 틀렸어요. 방수포 먼저 깔고 그리고 변기 넣습니다. 3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자, 차가운 물 하면 안 돼요. 따뜻한 물이어야 됩니다.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 그쵸? 그리고 음경의 뒷까지도 꼼꼼히 닦아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변기를 빼낸 후에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이 아니죠.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수건이어야 돼요. 맞는 건 4번. 46번 이동변기를 이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이동변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는다. 왜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가 아니죠? 왜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요? 앉아있으면은 그 앉은 부분을 이제 무릎 덮개로 덮어주셔야 되겠죠? 홀딱 벗긴 상태에서 이동변기에 앉아서 대변 보는 거 아니에요. 무릎 덮개 덮어주셔야 되고요. 2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 이유는 이동변기가 흔들흔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동변기 밑에다 깔아주셔야죠. 앞이 아니고.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 45도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턱이 생기면 낙상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게 하셔야 됩니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답은 5번이에요. 이동변기든 아니면 어떤 모든 의자든 목욕 의자든 식사시 의자든 의자에 앉으면 두 발이 다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47번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 제공하면은 말하면서 사례 걸리고요.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신맛이 입에 들어오면 우린 침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침이 많아지니까 그 침에 사례가 걸려요. 3번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되고요. 4번 상체를 높이고. 맞아요. 그런데 턱을 든 자세가 아니고 삼킬 때 자세는요. 턱을 당겨야 돼요. 턱을 당겨야 우리 목의 뒤쪽에 있는 식도가 뻥 뚫리게 되겠죠.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어서 목을 추이게 해요. 그러면은 어르신이 삼키는 게 훨씬 쉬워져요. 답은 5번입니다.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통목욕에 대한 문제예요. 1번 마비된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는다. 마비된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마비됐는데. 틀렸고요. 2번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돼요.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맞아요. 말초,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장으로 다가오는 거죠. 3번 맞습니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너무 길어요. 어르신 너무 피곤해합니다. 자, 5분 정도가 좋고요. 5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머리 감기기는 욕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욕 의자에 앉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답은 3번. 49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자동차 탈 때는 엉덩이부터 타는 거 아시죠? 내릴 때는 다리부터 내린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 안에 앉힌다.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그치요? 평행하게 주차하고, 그리고 나서, 자, 이 어르신 어떻게 돼?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타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비층 무릎을 내가 지지해 주면은요, 어르신은, 자, 일어나시고요. 자, 일어나셔서 뭐부터 탑니까? 엉덩이부터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엉덩이 탔으니까 이제는 뭐가 올라와야 돼요? 다리가 올라와야 되겠죠?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는다. 자, 이 순서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50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다 상해요. 2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거 맞아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맞고요.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면은요, 살에 걸려요. 4번.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아니고 45도, 그쵸?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이게 틀렸어요. 양치질을 하게 되고요.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쌓아 올리면 안 돼요. 그 칫솔모 사이사이에 치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툼하게 쌓아 올리면 안 됩니다. 답은 2번.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그리고 먼저 입히는 쪽. 자, 벗는 쪽은요, 건강한 쪽이 먼저여야 되고요. 자, 입는 쪽은요, 마비된 쪽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건강한 쪽은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리고 입히는 쪽은 마비된 쪽이니까 왼쪽.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2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의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르게 된 것은, 자, 보기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 책에서 보기 배웠을 때 쿠션을, 베개를 어디에다 받쳤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 받쳤냐면은, 자, 1번이에요. 아랫배. 자, 아랫배가 위로 베개를 맞춰주면은 아랫배가 엉덩이가 뒤로 빼져요. 그래서 편안해져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발목 쪽으로 적당한 수건 하나를 깔아 놓았어요. 이 두 군데예요. 그래서 보기는 베개, 아랫배, 발목 쪽 이렇게 세 군데 쿠션의 위치가 그렇게 돼요. 53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나왔네요.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외상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대상자를 들어요? 안 되겠죠? 2번.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대상자 머리 쪽이 아니라 대상자 옆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축구 보면은 축구 선수들 다칠 때 그라운드로 그 척추 고정판 들어오잖아요. 그 척추 고정판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 선수 쓰러져 있고 그 옆에다가 척추 고정판을 놓게 되잖아요. 3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히면 가다가 떨어져요. 중앙에 놓으시고요.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윗팔 순서 맞네요. 고정한다. 4번 답이고요. 5번. 대상자를 일어서게 하여, 아니, 외상이 의심된 어르신은요, 절대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척추 고정판은 이게 척추 고정판이죠. 그래서 척추 고정판에 대상자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고정 순서가 제일 먼저 무릎, 그리고 윗팔과 엉덩이, 이게 손목과 엉덩이. 자, 손목과 엉덩이 부분이에요. 손목, 엉덩이. 그리고 나서 윗팔. 요렇게 아래서부터 1, 2, 3 찍찍이로 쫙쫙쫙 고정하고 이제 이송하시면 됩니다. 54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너무 잘했는데요. 예. 2번.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너무 잘했고요.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날 어르신이 막 수박을 막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날은 소변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저귀를 더 자주 갈아주셔야 되겠죠. 이러면 틀려요. 5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너무 잘했어요. 5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맞아요. 비뇨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이잖아요, 이것도. 염증이니까 염증일 때는 수분 섭취를 권장하라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틀린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비뇨기 감염에 걸려요.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책에서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는데 보기를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이제 신체 정렬을 물어보는 거예요. 허리를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린다? 아니지요. 이러면 요통이 생겨요.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굽히는 거죠?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큰 근육인 다리에 무릎을 굽히는 거고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허리를 회전하면요, 요통 생겨요. 허리를 회전하는 게 아니고 발의 방향을 바꾸라고 했고요. 3번. 몸에서 멀리 하면은 내가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신체 손상을 입어요. 4번. 무릎을 굽혀. 맞죠?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답 4번이에요. 5번. 다리를 모아가 아니고 다리를 벌려. 지지면을 좁히는 게 아니고 지지면을 넓히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휠체어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에요. 56번.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침대인데, 침대는 수동 침대와 전동 침대로 나뉘는데 이 크랭크 있는 거 보니까 수동 침대네요. 그렇죠? 1번. 침대의 한쪽 난간을 내려놓는다. 난간은 올려두셔야 돼요. 낙상 사고가 당하기 때문에 항상 난간은 올려두셔야 되고요. 2번.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하면은 침대가 망가지죠? 안 되죠? 3번. 이송 시 침대 난간 잡고 이동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난간 같은 거 기대도 안 되고요. 난간을 의지해도 안 되고 난간 잡고 이동해서도 안 돼요. 난간은 어르신이 침대 위에 있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끔 낙상 예방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간 잡지 마시고요. 4번.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 다리 쪽에 식탁이 있거든요. 접어두셔야 되겠죠.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수동 침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크랭크 손잡이예요. 크랭크 손잡이는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 있고 이거를 사용하려면 밖으로 툭 빼셔야 돼요. 툭 빼셔서 막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가고 또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이 넉넉해야 돼요. 밖으로 확 빼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랭크 손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답은 5번입니다.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경사로 내려갈 때 지팡이는 무조건 지마건이에요. 그쵸? 지, 마, 건. 그런데 계단 오를 때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마건 하면 돼요. 지팡이.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니까 마비된 다리가 어디예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하시면 되겠다. 지팡이, 오른쪽, 왼쪽. 그래서 2번. 58번.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를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침대는 그냥 낮을수록 안전해요. 2번. 복도 바닥을 왁스로 절대 하지 마세요. 어르신 낙상사고 나면 어떡해요. 하지 근력 강화 운동. 이게 바로 맞아요. 낙상 예방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하지 근력 강화. 하지는 다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리의 근력 강화하는 게 바로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럼 4번, 5번 뭐가 틀렸을까요? 4번.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 신발은 무조건 발에 딱 맞아야지 낙상을 예방이 되고요. 통이 넓은 바지 입으면요. 걷다가 이 통에 걸려서 또 낙상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59번.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피시키는 방법은 1.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손이 아니에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 3번. 똑바로 서서. 아니에요, 엎드려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들은 다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래쪽에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서 이동하시고요.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면. 아니에요, 벽 짚을 때 한 손으로만 벽을 짚으셔야 돼요. 양손으로 짚으면요,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한 손으로 벽을 짚어가면서 나오시고요. 5번. 집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면, 그렇죠,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요, 옆집으로 대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되네요. 경량 칸막이가 있는 거죠. 답은 5번. 60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은 1층보다 2층. 치매 어르신은요, 낙상사고가 일반 어르신에 비해서 높으세요. 그래서 안전한 1층으로 하셔야 돼요. 2층은 안 돼요. 2번. 화장실 문을 잠글 수 있게 하면은 안 돼요. 자, 어르신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난간 같은 곳에는 어두운 색 테이프가 아니고 밝은 색, 눈에 띄는 밝은 색을 하셔야죠.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두시면 안 돼요. 치매 어르신들의 약은 따로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또 자물쇠까지 채우기도 해요. 왜 어르신은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못 하시고 이제 약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먹다가 이제 또 위급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너무 잘하셨네요. 답은 5번이죠. 혹시 모를 낙상에 대비하여서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61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1번이죠. 식초 물에 담가두면요, 이렇게 냉장실에 보관하면은요, 감자가 누렇게 변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죠. 예. 62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모두 섞어. 왜요? 남아있는 기능들이 다 있는데 왜 음식을 모두 섞을까요? 2번.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고 무거운 숟가락을 잡으셔야만 치매 어르신은 본인이 식사한다는 걸 까먹지 않으세요. 3번. 턱바지보다 옷 전체를 감싸는 앞치마를 해준다. 이게 정답이죠.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놓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막 다 튀시는 거죠. 이거 안 되고요. 5번.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 아니, 접시는 잘 깨지잖아요. 차라리 대접이 낫죠. 자, 답은 3번입니다. 63번.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1. 가족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자,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가족을 위한 요양보가 아니에요.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잘하셨고요. 3번. 장 보기 후 경비 결산을 한 달에 한 번 한다.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밀린 숙제 하듯이 밀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4번. 한 번에 많은 약의 식품을 구입한다.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쓸 수 있는 만큼만 구입하시고요. 5번.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아니죠. 공은 공, 사는 사예요. 일할 때는 일에만 전념을 쓰셔야지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적인 일을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64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키면 바닥에서는 안 돼요. 차라리 벽으로 고정시키셔야지 바닥에 있으면 걷다가 걸려 넘어지세요.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문턱은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문턱을 낮춘다도 안 돼요. 문턱은 모두 제거해야 되고요. 3번, 현관에는 발 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너무 잘했네요. 그렇죠. 4번, 문 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 반대지요. 원형보다는 막대형이 더 안전하고요. 보호자에게 주택의 개보수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예. 설명은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죠. 6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지시대명사라 하면 이거요, 저거요, 이걸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어르신에게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것 한번 만져보세요. 아니죠. 그렇게 의사소통하시면 안 되고요. 2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해도 시각장애 어르신은 못 보십니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너무 잘했네요. 어르신을 중심으로, 그쵸. 오른쪽 또는 시계 방향, 2시 방향에는 뭐가 있어요? 6시 방향에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멸치가 있어요. 7시 방향에는 장조림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르신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르신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 너무 잘했고요. 4번, 대상자와 왜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앞에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뒤에서 이야기를 하죠? 5번, 그림판이나 메모판을 시각장애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흩어 놓았을 때 대처 방법은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땡. 2번,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이거 억제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진다고 막 지저분하게 한다고 장갑 끼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솜을 뜯으면 안 된다고 야단치는 거. 안 돼요. 야단치는 거 이거 학대예요. 이것도. 4번, 가족에게 베개를 사오라고 한다. 이것보다는 5번이죠. 솜베개 대신에 그냥 두꺼운 수건으로 베개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죠. 67번,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고 치매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의미가 없고요. 2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둔다. 이거 혼자란 말 들어가면 많이 틀려요. 답은 함께한다 이래야지 혼자 있게 한다 틀렸고요.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또 4번, 출입문을 열어둔다. 배회 시작했는데 출입문 열어놓으면요 큰일 나요. 어르신 나가면은요 어르신 이제 길 잃어버리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주의를 어둡게 한다. 배회하는데 왜 주의를 어둡게 해요? 배회하는 가운데 어둡게 하면은 더 안 보여서 낙산사고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맞는 거는 3번이죠. 좋아하는 간식을 권하는 거죠. 주의를 잠깐 환기시키는 거. 68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숫자 따라쓰기, 동물 그림 찾기, 탬버린 흔들기, 내 건강 일기를 쓰기, 직선 따라 긋기.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없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 건강 일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가 볼게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보통 함께가 들어갈 때 답이 되게 많아요. 2번이죠. 3번.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생각이 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자, 답 2번이에요. 함께란 말이 들어갈 때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석양증후군이 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안해 하신대요.
커튼을 걷어 밖을 보게 한다.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내준다.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자, 답은 뭘까요? 불안해하시고 있는데 어떤 게 답일까요? 2번이죠. 옆에 있으면서 같이 말벗이 되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석양증후군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71번. 치매 대상자가 병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하신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다른 대상자가 흉보게 한다.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자,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1번 답이고요. 72번.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너무 잘했는데요. 2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준다. 자, 아니죠. 2번.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아니죠. 4번.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 아닙니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 자신의 경험에만 비추어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자, 가장 그냥 모범 답안이네요.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73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 동안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최근에 입소하셨는데 2, 3일 동안 밤에 잠을 안 주무신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다 꺼준다.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을 제공한다. 자, 어떤 걸까요? 답은 4번인 거죠. 치매 대상자가 밤에 잠을 안 잔대요. 그러면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셔야죠. 혹시 낮에 낮잠을 잤기 때문에 밤에 안 주무시는 그런 건 아닐까. 4번이 정답인 거죠. 74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자, 나 전달법이 나왔어요. 나 전달법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1.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을 때 말해주세요. 2. 그럼 언제 모욕하면 좋을까요? 3. 지금은 모욕하기 싫으시군요. 4. 모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어떤 게 나 전달법일까요? 4번이겠죠. 어르신이 모욕하지 않으니까 가려울까봐 제가 걱정돼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7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이번에는 나 전달법이 아니고 공감 반응이에요. 나 전달법과 공감 반응은 약간 반대의 개념이에요. 공감 반응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 자, 대상자가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어. 자, 어떻게 하는 게 공감 반응일까요? 혼자 잘하면 제가 잔소리 안 하죠.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자, 몇 번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 5번이지요. 네, 기분이 상하셨군요. 76번.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어요, 선생님. 의식이 없을 때 입에 아무것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1. 약의 양이 적으면 그대로 둔다. 약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지금. 이거 약물 사고거든요. 약의 양이 적다고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양이 적더라도 일단 지금 병원 가셔야 돼요. 지금 의식이 없대잖아요. 의식 없다고 하니까. 2번.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아니죠. 토사물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3번.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에게 보여준다. 맞아요.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 다리를 왜 닦아요? 그쵸?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의식이 없이 쓰러지셨는데.
5번 등을 두드려 구토하면 안 돼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 구토가 나면은 흡인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대요. 자, 뭔지 감 오시죠? 지금 질식에 대한 문제예요. 1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안 되죠? 손가락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되고요. 입에 넣는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2번,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지금 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심폐소생술 쪽의 말을 지금 슬쩍 가져왔어요. 틀렸어요. 3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심호흡 못하세요. 지금 질식인데. 4번, 편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자, 5번, 대상자 뒤에 가서 안아서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자, 5번이죠. 5번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질식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임리를 아나 모르나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5번인 거죠. 78번. 대상자가 넘어져서 손목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골절이 의심될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손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골절일 때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2번, 압박 무대를 꽉 조인대요. 아니죠. 2번, 팔을 심장 아래로 왜 내려줘요? 튀어나온 뼈 부위를 직접 압박하면 안 돼요. 손목을 따뜻한 물수건 아니에요. 초기 골절일 때는 오히려 따뜻한이 아니고 이제 냉찜질이 효과적인 거죠. 냉찜질이 나와야죠. 자, 답은 1번이고요.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 자, 몇 번일까요? 대상자의 가슴과 내 팔이 내려오는 게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으로 바로 꽂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체중이 가슴에 그대로 쏠리거든요. 실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3번 틀렸고요. 4번 틀렸어요. 지금 팔과 가슴과 팔이 수직이 된 거는 2번과 5번인데, 자, 이 중에 차이점이 뭐냐면요. 손가락의 차이예요. 2번은 손가락들이 다 위를 향했고요. 5번은 손가락들이 지금 가슴에 붙어 있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인 거죠. 손가락들이 대상자의 가슴에 붙어 있으면 내 체중이 손가락으로 다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2번처럼 손가락이 다 하늘로 솟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체중을 이 손꿈치에 실어서 그대로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80번 문제.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같이 나왔네요. 답은요? 1번이네요. 2번,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보세요. 설명 어떻게 해요?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화내시나 봐요. 5번,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아이고, 생선 씻고 소금 뿌리고 구워보세요. 아니죠. 자, 답은 1번입니다.